제9장 바르이키노 1. 겨울철로 접어들어 시간에 여유가 생기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온갖 것들을 기록해 나갔다. 그는 노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 여름에는 얼마나 자주 추체프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가. 이 추체프는 러시아의 서정 시인입니다. 그리고는 밑에 짧은 시를 적어놨어요. 멋진 여름, 아름다운 여름이여, 그것은 정녕 마법이런가. 나는 묻고 싶구나. 어찌하여 그토록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멋진 시네. 아름다운 여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런 시입니다. 좀 이럴 수도 있네. 계절도,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멋진 여름, 아름다운 여름이여, 그것은 정녕 마법이런가. 나는 묻고 싶구나. 어찌하여 그토록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도 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냅시다.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무렵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로빈슨을 흉내내며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게다가 우주 창조의 조물주를 흉내내어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자신을 또다시 빛의 세계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란. 근육을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하는 거친 일과 목수일에 바쁠 때나 성취를 통해 기쁨과 성공을 보장받고 지혜와 육체의 노고로 이룰 수 있는 온갖 목표를 세울 때나 6시간이 넘도록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 행복한 숨결로 불태우는 더 넓은 하늘 아래서 땅을 일구고 있을 때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의식을 스쳐가며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과 직관, 비유 따위를 글로 쓰지 않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다. 위축된 신경과 상상력을 진한 블랙커피나 담배로 자극하는 도시의 은둔자여, 그대는 진정한 공군과 강인한 건강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마취약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톨스토이적인 간소한 생활과 대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거나 설교하지 않겠다. 농업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수정을 모색하지도 않겠다. 우리의 신뢰는 논박할 여지 없이 결론을 내리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의 경제는 너무나도 잡다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얻은 채소와 핵감자의 제작량은 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른 데서 구하고 있다. 우리의 토지 이용은 불법적인 행위다. 정부 당국의 조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행위를 숨긴다. 우리가 숲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도덕 행위이며 지난날에는 크류게르 집안의 재산이었지만 현재는 국고에 속한 것을 훔치는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미쿨레친이 우리를 묵인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도시에서는 우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다. 나는 의학을 버리고 내 자유를 제약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의사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이키노에 의사가 산다는 소문을 듣는 선량한 사람들은 세상 어느 구석엔가 반드시 있으며 그들은 암탉이나 계란, 버터 또는 치즈 따위를 가지고 30베르스타가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와 진찰을 원하곤 했다.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사양해도 소용없다. 무료로 진찰을 받으면 효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 행위로 약간의 수입을 얻고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후원자는 3대 바토프이다. 이제 9장은 바르이키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3대 바토프. 이건 참 희한하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순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진지하게 혁명을 옹호하는 그는 유리아틴 시 소비에트가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와 미쿨리친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자기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숲의 목재를 징발해서 수송해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해도 눈썹 하나 찡그릴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가 국유재산을 빼돌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태연히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를 매수하거나 누구와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우리를 걱정하며 예를 들면 토르파나야 역의 역장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후원해주고 미쿨리친 부부를 도와주는 것일까? 그는 늘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구해가지고 온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이나 공산당 선언을 동시에 흥미롭게 비평하고 주석하기도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는 권태로워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글입니다. 얼마 뒤 의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앞에 글도 자기가 기록에다 남긴 겁니다.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지주저택의 뒷곁에 거처를 정했다. 목조 별채의 방 2개로 안나 이바노브나가 어렸을 때 크루게르가 가려 뽑은 하인과 재봉사, 가정부, 은퇴한 유모를 위해 마련한 별채였다. 그 주거는 황폐해져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그것을 수리했다.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두 방으로 통하는 난로를 새로 설치하고 굴뚝을 지금처럼 배치해 난로를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이었던 그 장소는 새잡초가 자라서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겨울이 된 지금 주위의 모든 생명이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덮어 가리지도 않아서 눈에 묻힌 지난날 정원의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우리는 성공한 편이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비와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감자를 캘 여유가 있었다. 미쿨리진에게 빌린 씨감자를 갚은 뒤에도 우리의 손에 감자 12자루가 남아서 그것을 모두 지하실의 벽돌 칸막이 안 수확 창고에 넣어 건초와 낡은 담요로 덮어두었다. 그곳에는 토냐가 소금에 절인 오이 2통과 양배추 절임이 또 2통이 있었다. 싱싱한 양배추를 2통씩 짝을 지어 기둥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건조한 모래 속에는 홍당무를 묻었다. 또한 그곳에 무와 비트, 순무도 상당한 양을 저장했으며 많은 완두와 콩은 대부분 다락 속에 보관했다. 흙간에는 봄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 장작이 쌓여 있었다. 나는 이 지하실로 내려갈 때의 겨울 냄새를 좋아한다. 겨울 새벽이 오기 전 이런 시간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깜빡이는 등불을 손에 들고 지하 움막의 문을 들어올리는 순간 건체류와 흙과 눈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참 설명 잘하네. 흙간 밖으로 나오면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문을 삐걱거리다가 간혹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낸다. 눈 밑에서 남은 양배추의 단단한 심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먼 채마밭 일항에서 놀란 토끼들이 달아나면서 눈 위에 이리저리 발자국을 남긴다. 이윽고 근처에서 개들이 한 마리 또 한 마리 길게 지저댄다. 마지막으로 수탉들이 아침 일찍 한 차례 회를 치고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리고 동이 트오는 것이다. 눈 덮인 평원에는 토끼 발자국 외에도 정성스럽게 실에 깬 구슬처럼 이어지는 스라소니들의 발자국이 가로질러 간다. 스라소니는 이게 스라소니라고 하는데 이게 히라소니죠. 스라소니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하룻밤 사이에 몇 베레스트나 돌아다닌다. 그놈들을 잡으려고 함정이나 덫을 놓는다. 그러나 가엾게도 덫에는 스라소니 대신 생각지도 않던 토끼가 걸려 구멍에서 꺼낼 때는 눈에 반쯤 묻혀 꽁꽁 얼어있다. 처음에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는 몹시 힘들었다. 우리는 녹초가 될 때까지 일했다. 그러나 이제는 겨울밤의 휴식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덕류를 보급해주는 안핌 덕택에 우리는 등잔불 주위에 둘러앉아 단란하게 지낼 수 있다. 여자들은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고 나와 알렉산드로비치는 큰 소리로 책을 읽어준다. 거기다 책을 읽어주네. 우리처럼 난로는 뜨겁게 타오르고 나는 제때에 화덕을 닫아 열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난로지기처럼 난로를 지켜본다. 수치된 장작 때문에 불이 붙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꺼내 연기가 나는 재로 들고 나가 눈 속에 던져버린다. 그것은 불똥을 튀기면서 연기가 나는 채로 들고 나가 눈 속에 던져버린다. 그것은 불똥을 튀기면서 횃불처럼 공중을 날아 곳곳에 하얀 사각형 잔디밭이 있는 잠자코 있는 검은 정원 가장자리를 비춰주고 눈더미 속에 떨어져 피식 소리를 내며 꺼진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 예브게니 오네긴 그 밖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고 스탕달의 적과 흑,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와 클라이스트의 단편 소설을 러시아어 번역으로 읽고 있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우리도 이거 또 읽어봅시다. 자, 이제 소설에서는 닥터 지바고가 일기처럼 적어놓는 글입니다. 세 번째도 글이네요. 3. 봄이 차츰 다가올 무렵 의사는 이렇게 썼다. 이제 1년이 다 돼가네. 토냐가 임신한 것 같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추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더 확신은 의사니까. 더 확실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나는 그것에 선행하는 미미한 징후를 분명히 느낀다. 임신한 여자는 낯빛부터 변한다. 추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그녀의 관리 아래에 있었던 얼굴이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윽고 그녀 속에서 발생해 이미 그녀 자신이 아니라 미래가 그녀를 지배한다. 그녀의 감시 속에서 나오는 이 여성의 얼굴은 신체적인 방심 상태를 보이고 그 방심 상태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피부는 거칠어지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도 할 수 없어 방치해둔 것 같다. 나와 토냐는 한 번도 서로 소원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힘겨웠던 노동의 한 해가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어주었다. 나는 토냐가 얼마나 민첩하고 강하며 끈기가 있는지, 또 온갖 일을 차례차례 해낼 때 가능한 한 시간을 적게 들여 해결하려고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아왔다. 모든 잉태는 완전한 잉태이며 성모에 관계되는 이러한 교리 속에 모성의 공통된 관념이 표현되어 있다고 나는 늘 믿어왔다. 해산하는 모든 여성에게 이러한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과 소외감과 책임감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와 같은 가장 본질적인 순간에 남자는 마치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여자들은 홀로 자식을 낳고 홀로 그 아이와 함께 삶의 배경으로 사라진다. 거기서 그녀는 한결 조용하게 전혀 두려움을 품지 않고 요람을 둘 수 있다. 그녀는 홀로 과묵한 겸손 속에서 아이를 먹이고 키운다. 그리고 성모에게 기도한다. 그대의 자식과 신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녀의 입에서는 찬송의 말이 흘러나온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녀는 자기 자식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자식은 그녀를 찬미할 것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식은 그녀의 영광이다. 모든 여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녀의 하나님은 어린 자식 속에 있다. 위대한 사람들의 어머니들은 이런 기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의 어머니들은 모든 것이 뚜렷하다. 그리고 인생이 나중에 그녀들을 배신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4. 이것도 그네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딱 김표 이거 관로를 쳐놨어요. 우리는 예버게니오네긴과 서사시를 되풀이해서 읽고 있다. 이제 안피임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표정이 밝아진다. 예술에 대한 토론이 끝없이 이어졌다. 예술은 수많은 개념과 파생한 현상을 포괄하는 분야 또는 범주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한 요소의 명칭이다. 그것은 무언가 더욱 좁고 집중적인 것이다. 나는 작품 속에 적용된 힘이나 거기서 탐구된 진리의 명칭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리고 예술이 형식의 대상 또는 그 일면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내용이 숨겨진 은밀한 부분이다. 그것은 나에게 햇빛처럼 자명해 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정의해야 할까? 작품은 많은 사람에 대해 테마, 상황, 구성, 주인공을 통해 얘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속에 남겨있는 예술성을 강조한다. 재와 벌 속에 담긴 예술성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던 게 생각나네. 아따 참 재와 벌 길드만 라스콜리니코프.
원시 예술,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우리의 예술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같은 하나의 것,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것은 삶과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주장이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강활함 때문에 개개의 낱말로 분해해서 얘기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 낱낱의 요소가 다른 요소와 복잡하게 뒤섞일 때 예술의 혼합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며 그 작품의 본질과 정신과 토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4편이 끝나고 5편도 그 기록입니다. 관로가 되어 있어요. 5. 감기 기운이 조금 있고 기침이 난다. 열은 그다지 없는 것 같다. 목구멍이 부어서 온종일 호흡이 답답하다. 몸이 불편하다. 그것은 심장 때문이다. 심장병으로 평생을 고생하신 가엾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첫 징후이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이른 나이에? 그렇다면 밝은 세상에서의 내 생명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방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다리미질을 하는 세탁물 냄새가 좀 난다. 불이 잘 타지 않은 난로에서 줄곧 이글거리는 숯을 꺼내 다리미에 넣는다. 그러면 위아래 이빨이 맞물리듯이 다리미 뚜껑이 딱 하고 소리를 낸다. 무언가가 떠오른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는다. 몸이 좋지 않아서 기억력이 나빠진 모양이다. 안핌이 억류로 만든 고급 비누를 갖다 주자 너무 기뻐서 모두 달라붙어 밀린 빨래를 해치웠다. 그 때문에 슈로치카는 이틀 동안이나 마음껏 뛰어다녔다. 내가 글을 쓰고 있으면 슈로치카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다리 사이의 가로목 위에 올라앉아서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썰매에 태워주는 안핌을 흉내내면서 마치 나를 썰매에 태워주고 있는 것처럼 좋아한다. 몸이 낫는 대로 시내에 가서 이 지방의 민속과 역사에 대한 책을 읽어야겠다. 몇몇 부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장서를 기증받은 훌륭한 시립도서관이 있다고 한다. 글을 쓰고 싶다. 서둘러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봄이 오고 말 것이다. 그러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글도 쓸 수 없게 된다. 두통이 차츰 심해진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모두 잊어버리는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머리에서 날아가 버리고 의식에 남아있는 것은 다만 잠이 깬 원인뿐이다. 꿈속에서 들리던 여자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는데 꿈속의 공기 속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 울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하면서 알고 있는 여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들 가운데 누가 그 흉성, 무겁고 조용함에 촉촉한 목소리의 주인공인지 더듬어 보았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나는 토냐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에 무디어진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그녀의 이미지를 멀리 떼어놓아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또한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꿈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깨어있을 때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을 꿈에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관찰에서는 정반대이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느꼈다. 낮에 아주 잠깐 눈에 들어온 사물, 뚜렷하지 않은 생각, 무심코 내뱉고는 그대로 잊어버린 말이 밤에 구체적인 피와 살을 붙이고 돌아와서 마치 낮 동안에 무시당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꿈의 테마가 되는 것이다. 계속 기록이네요. 6. 청명하고 추운 밤이다. 보기 드물게 밝은 날이어서 사물이 유난히 뚜렷하게 보인다. 대지와 허공, 달과 별들이 모두 혹한의 서리에 의해 한데 묶여있는 것 같다. 정원에서는 가로수길을 가로질러 부조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치 무언가 검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끝없이 길을 건너는 것 같다. 커다란 별들이 푸른 운모의 등불처럼 숲속의 나무가지에 걸려있다. 작은 별들이 여름 들판의 들국화처럼 밤하늘을 수놓는다. 밤이 되면 푸시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리는 제1권에 나오는 니체의 시절의 시에 대해 토론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운율의 식격에 좌우되고 있는지. 행이 긴 시에서는 소년의 야심의 대상은 아르자마스까지가 한계였다. 선배 시인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신화학과 과장된 이야기, 허구의 타락, 쾌락주의, 그럴듯해 보이는 조숙한 분별심으로 어른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욕구였다. 그러나 젊은 시인은 오시안과 파르니의 모방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서양의 시인들입니다.
또는 차르스코예의 추억에서 소읍도 작품 제목이네요. 소읍과 누이에게 붙이는 편지 또는 그 뒤에 키시노프 시절에 쓴 나의 잉크병에 같은 짧은 시행을 또는 유진에게 붙이는 편지의 리듬을 발견하고 미성년기의 미래의 푸시킨의 전모가 눈을 떴다. 그 시 속에 마치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듯 거리에서 빛과 공기, 생활과 소음, 사물, 현상의 본질이 비집고 들어왔다. 외부 세계의 사상과 명사가 자주 등장하면서 시행을 장악하고 모호한 표현을 몰아냈다. 사상, 현상, 사건이 아분을 이룬 기둥이 되어 시의 양끝에 정렬했다. 그 뒤로 유명해진 푸시킨의 사운각은 러시아 생활의 측정 단위이자 척도, 그 속도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장화의 본을 뜨고 손에 꼭 맞도록 장갑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푸시킨이 전 러시아 생활에서 뽑아낸 기준이었다. 러시아 구어의 리듬, 러시아의 모든 회화어를 노래하는 듯한 가락이 네크라소프의 삼복격 운율과 네크라소프의 강약, 약격의 길이 단위로 표현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이런 거는 러시아 문학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네, 7번째. 이것도 기록입니다. 나는 농사와 의료 행위와 함께 무엇인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큰일을 구상하고 무슨 학술적인 저서 또는 예술적인 작품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의 파우스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파우스트가 과학자가 된 것은 선조들과 동시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과학의 진보는 반발의 법칙에 따라 지배적인 오류와 잘못된 이론을 논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파우스트가 예술가가 된 것은 스승들의 영감을 주는 신뢰 덕분이다. 예술의 진보는 인력의 법칙에 따르며 좋아하는 선구자를 모방하고 계승하고 찬양하는 데서 성립된다. 내가 의무를 이행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며 글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가난 또는 방황이나 불안정 또는 번번한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를테면 미래의 새벽이니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니 인류의 등불이니 하는 따위의 호들갑스러운 구호가 만연한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 사람들은 상상력이 정말 분방하고 풍부하구나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재능이 부족한 데서 오는 허풍일 뿐이다. 다만 평범한 것이 천재의 손을 스칠 때 기적으로 바뀐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뢰가 푸시킨이다. 정직한 노동과 의무와 일상생활의 습관에 대해 얼마나 멋진 찬가를 썼는지. 지금의 우리에게는 메시아닌이니 아비바테리니 하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들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받은 말은 이미 푸시킨의 족보에 나오는 식구의 다음과 같이 얘기되어 있다. 나는 메사닌, 나는 메사닌. 그리고 오네긴의 여행에서 인용하면 지금 나의 이상은 가정주부, 나의 소망은 조용한 생활, 그리고 야채국 한 그릇.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발로. 모든 러시아적인 것 가운데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푸시킨과 체호프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다. 인류의 궁극적 목표니 자신의 구원이 하는 따위의 거창한 일에 대한 겸손한 과묵함이다. 그들도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낯설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일이었다. 고골리,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을 준비하고 걱정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끝까지 작가라는 천직을 통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독특한 과업에 몰두했고 그것을 타인들과는 무관한 개인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며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았는데 그 평범한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나무에서 딴 잘 익은 사과처럼 차츰 자손의 대에서 익어 그 단맛과 의미가 갈수록 되어가서 풍부한 과즙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참 좋은 말이네. 자, 이제 이렇게 글 쓴 것은 끝이 나고 8번째는 이제 글 쓴 것은 아닙니다. 봄의 첫 번째 징후인 오테펠이다. 오테펠은 일시적인 따뜻한 날씨에 의한 2월 하순의 해빙이랍니다. 꽃은 주요가 안 되네. 예, 봄의 첫 번째 징후이 오테펠.
봄의 첫 번째 징후인 오테펠이다. 대기에서는 푸딩과 보드카 냄새가 나고 마치 달력 자신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듯한 마슬렌나야 주간이 온 것 같다. 마슬렌나야는 치즈의 의미에서 치즈를 먹는 주 그 한 주랍니다. 사육제에 해당된다. 마슬렌나야 주간이 온 것 같다. 태양은 숲에서 졸린 듯이 미끈미끈한 치즈 같은 눈을 가늘게 들고 숲도 졸린 듯이 바늘린 속눈썹을 겨우 뜨고 웅덩이는 한낮의 치즈처럼 번들번들 빛난다. 자연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몸을 뒤척인 다음 다시 잠이 든다. 예브게니 오네긴의 제7장에서는 봄에 오네긴이 집을 비운 사이에 횡댕그레해진 저택과 언덕 아래의 개울가에 있는 렌스케의 무덤이 묘사된다. 그리고 봄의 연인 꾀꼬리가 밤새도록 지저귀고 있고 들장미가 피어있다. 어째서 연인들일까? 솔직히 말해 이 수식어는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실제로 연인인 것이다. 그러나 소리의 이미지에서는 빌리나가 러시아의 구중 영웅 서사시랍니다. 빌리나의 살레이베 꾀꼬리는 수버의 악당, 빌리나의 살라베이도 겹쳐져 있었던 것만은 아닐까 하면서 작품의 모양입니다. 이 연인은 빌리나에서는 오즈흐만치의 아들 살로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그에 대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모른다. 표현이 나오네요. 그것은 꾀꼬리의 노래소리 탓인가? 그것은 찢어대는 들짐승 소리 탓인가? 그때 풀잎은 모두 엎드리고 푸른 꽃들은 모두 떨어진다. 어두운 숲은 모두 고개 숙이고 나그네들 또한 모두 죽어 넘어지는구나. 우리가 바르이키노에 닿은 것은 이런 봄이었다. 얼마 안에서 모든 것이 특히 미쿨리친 집 아래의 골짜기라는 의미의 시우티마에서는 벚나무와 오리나무와 개암나무가 차츰 푸른 빛을 더해갔다. 며칠 밤이 지나 꾀꼬리들도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나는 놀라고 있다. 다른 새들과 달리 이 선율은 얼마나 장관이란 말인가. 자연은 이 단숨에 전조하는 비약을 이 호루라기 같은 지저김의 풍요로움과 특이함으로 얼마나 멋지게 성취하고 있는 것일까. 선율의 놀랍도록 다양한 변화, 멀리까지 똑똑히 울려 퍼지는 소리의 놀라운 힘, 두르게네프는 어디에선가 이런 지저김, 숲속의 요정의 휘파람, 종다리의 단소금을 묘사한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두 구절이 인상적이다. 하나는 탐욕스러울 만큼 되풀이되는 사치스러움, 초흐, 때로는 삼박자, 또 때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것에 답하여 온몸이 이슬에 젖은 수풀이 즐거움으로 몸을 뜨는 것처럼 먼지를 떨어내고 몸가짐을 바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음절로 나뉜 모티브로 애운하는 듯한 진지한 호소나 경고처럼 들리는 소리다. 오치니시 하고. 이것도 자기가 쓴 글이네요. 관로가 딱 되어져 있네. 시작할 때는 관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오치니시는 일어나라라는 뜻이랍니다. 자, 9번째 글입니다. 또 이것도 지바오가 쓴 글이에요. 봄이다. 농사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일기를 쓸 시간이 없다. 이 노트를 쓰는 일은 즐거웠다. 그러나 겨울까지 멈춰야 한다. 바로 2, 3일 전에 이번에는 진짜 마슬레니차 주간에 눈이 녹아 엉막이 된 길을 병든 농부가 썰매를 타고 와서 진흙탕과 웅덩이를 지나 마당으로 들어왔다. 물론 나는 진찰을 할 수 없노라고 딱 잘라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의사 노릇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에게는 약도 청진기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들어줄 리가 없다. 도와주십시오. 피부가 심상치 않아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진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옷을 벗으시오. 나는 진찰한다. 낭창이군요. 창문 앞에 놓인 석탄산이 든 커다란 병을 견눌지나 하면서 환자를 상대한다. 정말이지 그것이나 다른 필수품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묻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삼테바토브가 가져다 주니까. 그러다가 나는 마당으로 또 썰매가 하나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또 다른 환자를 태우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동생 예브그라프였다. 곧 토냐, 수로치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다. 이 이복 동생이죠. 나는 잠시 뒤 환자에게서 풀려나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우리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따위의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답을 피하면서 미소를 짓고 얘기를 딴 데로 돌리는 등 온통 수수께끼 뿐이었다. 그는 유리아틴에 자주 다니면서 약 2주쯤 머물더니 갑자기 땅속으로 꺼져버리기도 한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동안 나는 그가 삼데바토프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이나 연줄은 더욱더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의 영향력은 어찌 된 것일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종직을 감추기 전에 그는 우리의 살림이 나아지도록 토냐에게 시간 여유가 생겨 슈라를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는 의료와 문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는 다시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우리의 생활 조건이 변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나의 이복 동생이다. 그는 나와 성이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그는 이미 2번째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원자요 선한 수호신으로서 내 삶 속에 들어왔다. 아무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역할을 맡은 인물 말고도 또 한 사람, 수수께끼에 찬 초자연적인 힘, 부름을 받지 않고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모양인데 내 인생에서는 동생 예브그라프가 그런 숨겨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노트는 여기서 끝나 있다. 그는 다시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숨겨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괄로 치고 자, 네 페이지만 더 읽읍시다. 10번째 글입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유리아틴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에서 빌린 책을 훑어보고 있었다. 1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많은 열람실은 긴 책상들이 여러 줄 놓여 있는데 책상은 모두 창 쪽으로 좁게 모여 배치되어 있었다. 저녁에 어두워지면 열람실은 문을 닫는다. 봄철에는 저녁에 시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어둠이 깔릴 때까지 오래 자리를 지키거나 저녁 식사 시간이 넘도록 시내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었다. 그는 미쿨리친이 빌려준 말을 3대 바토브의 여관 마당에 메어두고 오전 내내 책을 읽은 다음 점심때가 지나면 다시 말을 타고 바르이키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도서관에 다니기 전에는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좀처럼 유리아텐에 가는 일이 없었다. 그는 시내에 특별한 볼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의사는 시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지금 열람실에 유리아텐 주민들이 차츰 들어차 그에게서 조금 떨어져 앉거나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그러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마치 자신이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내거리에 서서 시내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책을 읽고 있는 유리아텐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거리까지 함께 열람실에 모였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공상 속의 유리아틴이 아닌 실제 유리아틴이 열람실 창문 밖에 보이고 있었다. 중앙의 가장 큰 창문 옆에는 끓인 물이 담긴 원통 모양의 커다란 탱크가 놓여 있었다. 열람자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계단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탱크를 에워싸고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은 다른 물통에 버린 뒤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열람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현지의 인텔리켄치아 출신의 노인들이고 나머지는 이쪽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서민들이었다. 첫 번째의 인텔리층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는데 그녀들은 초라한 옷차림에 제대로 몸단장도 하지 않고 얼굴은 건강이 좋지 않은 듯 늘어져 있으며 굶주림과 황달과 부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병적으로 부어 있었다. 그녀들은 열람실의 단골로 도서관 직원들과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그곳을 자기 집처럼 여겼다.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에 말끔한 외출복을 차려입은 일반 서민들은 마치 교회에 들어오듯이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열람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그만 소음도 내지 않으려는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요란한 발걸음과 목소리를 조절하지 못해 다른 어떤 부류보다도 시끄러웠다. 창문의 반대쪽 벽에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다.
열람실을 분리한 높은 카운터 속에 있는 조금 높은 그곳에서는 열람실 직원인 주임 사서와 그의 여자 조수 2명이 일하고 있었다. 조수 가운데 신경질적으로 생긴 한 여자는 우랄의 플라토크를 두르고 끊임없이 코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잘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을 그렇게 해서 달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는 검은 비단 블라우스를 입고 아마도 폐가 나쁜지 입과 코에서 거의 잠시도 손수건을 떼지 않았는데 그것은 말을 하고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직원들도 열람자들의 방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어딘지 무기력해 보이며 울어서 부어오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또 축 늘어진 피부는 절인 오이나 회색 곰팡이처럼 푸른빛이 나는 흑색이었다. 그들은 모두 서로 교대해가면서 새로 온 열람자들에게 도서 이용에 대한 규칙을 나지막하게 설명해주고 도서 청구 카드를 정리하고 책을 건네주거나 받고 틈틈이 무슨 연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창밖에 펼쳐진 진짜 도시와 이 열람실에서 상상하는 도시 사이에 불가해한 중첩과 동시에 또 마치 모든 사람이 갑상선 종에라도 걸린 듯이 사색이 되어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서 연상되는 어떤 유사성에서 자신들이 유리아틴에 도착하던 날 아침에 선로에서 만났던 여자 전철소의 심술궂은 얼굴과 그때 멀리 바라보였던 유리아틴 도시의 원경 그리고 착관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삼대바 토프와 그가 이야기한 정보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시내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들은 정보를 그가 지금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광경과 연결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삼대바 토프가 얘기해준 정보가 기억나지 않아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한 편만 더 읽읍시다. 11편 11.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열람실의 먼 구석에서 책을 잔뜩 쌓아놓은 채 앉아있었다. 그 앞에는 이 지방자치체의 통계 보고서 몇 건과 지방의 민속지에 대한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그는 푸가초프 반란의 역사에 대한 책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비단 블라우스를 입은 사서는 손수건으로 입을 누른 채 작은 목소리로 한 열람자에게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책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연구소들을 대출받으려면 이미 빌린 잡지와 통계보고서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가장 중요한 책만 골라놓고 나머지는 역사에 대한 책과 교환하기 위해 아직 읽지 않은 책을 부지런히 훑어보았다. 그는 주위에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책장을 재빨리 넘기며 목차를 훑어나갔다. 열람실이 복잡거려도 그를 방해하거나 정신을 흩뜨리지는 않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눈여겨 봐두었는데 자기 양쪽의 그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며 책에서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는 창문에서 보이는 도시의 건물과 교회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곳을 나갈 때까지 열람실 안의 사람들 자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태양은 움직이고 있었다. 태양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몇 시간 동안 도서관의 동쪽 모퉁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근처에 앉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없도록 창문의 남쪽 벽을 눈부시게 비췄다. 감기에 걸린 도서관 사서는 높이 올라간 칸막이 안에서 내려와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의 창문에는 햇살을 가려주는 허연 주름 커튼이 달려 있었다. 사서는 창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커튼은 모두 내렸다. 구석에 있는 창문은 아직 그늘져 있어서 커튼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창문을 열려고 줄을 당기면서 계속 콜록거렸다. 그녀가 10번인가 12번쯤 콜록거렸을 때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녀가 미쿨리친의 처제이자 삼대바 토프가 이야기한 툰체프 시인의 자매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열람자들 뒤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가 있는 쪽으로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열람실에 일어난 변화를 깨달았다. 반대쪽 구석에 새로운 열람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한눈에 그녀가 안티포바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오호. 그녀는 앞줄의 책상에 이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곳은 의사가 앉아있던 책상과 나란히 놓여있는 책상 하나 건너였다. 그녀는 감기에 걸린 사서에게 나직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서는 라리시아 포도로브나에게 몸을 기울이고 서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 대화가
사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준 것 같았다. 그녀의 지긋지긋한 코감기 재치기가 멎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감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안티포바에게 따뜻한 감사의 눈길을 보내면서 줄곧 입에 대고 있던 손수건을 떼어 주머니에 넣은 다음 행복한 듯이 자신감 가득하게 웃으면서 칸막이 안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이 감동적인 사소한 장면은 몇몇 열남자의 눈에도 띄었다. 열람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안티포바에게 웃음을 보냈다. 이 조그만 분위기를 통해 그녀가 이 도시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사랑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12. 처음에 유리 안드레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리사 펴도로브나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곧 그의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녀에 대해 그는 그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자연스러움이 이겨 선뜻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공부도 멈추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가 있는 곳을 바라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의자를 옆으로 돌려 열남자들에게서 그의 등을 돌리고 한 손에 잡은 책 한 권과 무릎 위에 펼쳐놓은 또 한 권의 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책으로부터 훨씬 먼 곳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과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는 갑자기 언젠가 바레이키노의 겨울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바로 안티포바의 목소리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이 정확히 예측했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깜짝 놀라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도 안티포바를 볼 수 있도록 의자를 본디대로 획 돌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그의 바로 뒤에서 반쯤 보였다. 그녀는 밝은색 체크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몰입해 고개를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이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생각에 잠겨 시선을 천장으로 향하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어딘가 앞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편안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연필을 놀려 책 속의 글귀를 공책에 옮겨 적기도 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멜류제예브에서 관찰했던 인상을 되살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여성의 그런 본질적인 면을 경멸하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자신을 스스로 벌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도도한 저기가 오히려 그녀의 지울 수 없는 매력을 10배나 더 돋보이게 하는군. 그녀가 하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모두 멋진 것일까? 그녀는 독서가 인간 최고의 활동이 아니라 동물도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이라는 듯이 책을 읽고 있어. 마치 물을 깃거나 감자를 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의사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뿅 갔다. 좀처럼 없는 평온함이 그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의 생각은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치닫거나 건너뛰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을 지었다. 안티포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경질적인 사스와 같은 효과가 생긴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자 위치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또 잡음이나 방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안티포바가 나타나기 전보다 더욱 집중해 1시간인가 1시간 반 동안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자기 앞에 쌓인 책더미를 훑어보고 가장 필요한 책들을 골라낸 다음 내친 김에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논문 2편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성과에 만족한 그는 반나발 책을 챙겼다. 그에게서 온갖 잡념과 부끄러운 감정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딴 생각이 전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마쳤으니 오랜 옛 친구를 만나 즐거움을 함께할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을 이렇게 열람실을 둘러보았을 때 이미 안티포바는 자리에 없었다. 의사가 단행본과 소책자를 가지고 간 카운터 위에 안티포바가 반납한 책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모두 마르크스주의 참고서였다. 아마도 새롭게 자기 변혁을 꾀하는 전직 교사로서 집에서 독학으로 자신의 정치적 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책에는 라리샤 펴도로브나가 청구한 목록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 카드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거기서 라리사 펴도로브나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그 이상한 주소에 놀라면서 그것을 베껴 썼다. 상인 거리, 여인상이 있는 집 맞은편이라는 주소였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본 유리 안드레비치는 이 여인상이 있는 집이라는 것은 유리아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를테면 모스크바 교회의 이름이나 페테르부르크의 5개의 모퉁이 옆과 마찬가지로 흔한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짙은 강철색을 띠고 있는 그 집의 이름이었다. 그 집에는 여신상이 새겨진 기둥과 손에 탬블린과 하프와 가면을 든 고대 뮤저들의 조각상이 있는데 전 세기의 연극을 애호하던 상인이 사설 극장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 상인의 유족이 이 집을 상업조합에 팔았고 그 집이 서 있는 길 모퉁이의 이름이 거리 이름이 되어 있었다. 이 집에 인접한 장소는 이 여인상이 있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지금 이 여성상이 있는 집은 당 시위원회가 들어가 있었다.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언덕길에 있는 이 집 토대의 벽에는 전에는 연극이나 서커스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법령과 결정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12편이 끝나고 13입니다. 바람이 불고 추운 5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볼일을 보러 간 시내에서 인파를 헤치고 힐끗 도서관을 쳐다본 뒤 갑자기 모든 계획을 바꾸어 안티포바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바람이 자주 모래와 먼지의 회오리를 일으켜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주 걸음을 멈추고 몸을 구부리고 눈을 감은 채 모래먼지가 지나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안티포바는 상인 거리의 쿠페체스카야와 노보스팔로친의 골목 모퉁이에 살고 있었다. 여인상이 있고 어두컴컴하고 푸른 빛이 나는 의사가 난생 처음 보는 집 맞은편이었다. 여인상이 있는 집은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게 기묘하고 불안한 인상을 풍겼다. 위층 전체가 키가 사람의 반쯤 되는 신화 속의 여인상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정면 현관을 가린 흙먼지의 돌풍이 둘로 갈라졌을 때 한순간 의사는 그 속의 여인상들이 일제히 발코니로 나와서 난간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아래에 펼쳐진 코페체스카야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안티포바의 집에는 거리로 통하는 정면 현관과 골목에서 마당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었다. 정면 현관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는 옆문으로 걸어갔다. 그가 골목에서 문 안으로 돌아갔을 때 바람이 마당에 쌓인 쓰레기와 흙을 세차게 휘날리면서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의 발밑에서 수탉 한 마리에 쫓기던 암탉들이 시커먼 장막 저쪽을 향해 꼬꼬댁거리면서 돌진했다. 먼지 회오리가 가라앉았을 때 의사는 우물가에 서 있는 안티포바를 보았다. 회오리 바람은 이미 물이 가득 담긴 두 물통의 멜대를 왼쪽 어깨에 걸친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이마에 아무렇게나 메었던 네크치프로 머리를 급히 싸매고 휘날리는 넓은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두 무릎으로 여몄다. 그녀는 물통을 쥐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다시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에서 네크치프를 벗겨 아직도 암탉들이 꼬고댁거리고 있는 담장 끝으로 날려보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얼른 가서 네크치프를 주워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울무가에 서 있는 안티포바에게 내밀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녀는 놀라고 당혹에 있던 것 치고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집하고 라리사 표도로브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통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들여다 드릴 테니. 아니에요. 전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미루지 않는 주의인걸요. 저를 만나러 오신 길이라면 함께 가세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겠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당신이 어깨에 멜 때는 내가 대신 매겠어. 당신이 애를 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소. 애를 쓴다고 할 것까지야 있나요? 그냥 두세요. 당신은 계단에 물만 흘려 놓을 거예요. 그보다도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길 찾아오셨나요? 이곳에 1년이 넘도록 사시면서도 이제까지 찾아올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소? 소문이 쫙 깔렸던걸요? 그리고 난 당신을 도서관에서 보기도 했죠. 왜 날 부르지 않았소?
날 보지 못했다는 말을 나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물통 때문에, 상대도 자기를 보고 말을 안 하니까. 흔들리는 물통 때문에 약간 비틀거리는 라리사 표도로브를 따라 의사는 나지막한 아치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래층의 뒷문 현관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재빨리 몸을 웅크려 바닥에 물통을 내려놓고는 어깨에서 멜대를 벗은 다음 허리를 펴고 어디서 꺼냈는지 작은 손수건으로 두 손을 닦았다. 어서 가요. 안쪽 입구에서 정면 현관으로 안내할 테니. 그곳은 환해요. 거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뒷문에서 물통을 옮기고 2층을 잠시 치운 뒤 옷도 갈아입어야 하니까요. 자, 이 멋진 계단을 좀 보세요. 추출제 계단에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위에서는 한눈에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낡은 건물이죠. 폭격이 있던 날에는 조금 흔들렸어요. 물론 대포 폭격이었어요. 좀 보세요. 돌에 금이 갔어요. 여기 벽돌 틈에 난 구멍 보이죠? 카차와 난 외출할 때만 이 구멍에 열쇠를 숨겨놓고 벽돌을 올려두어요. 기억에 두세요. 혹시 언젠가 찾아왔을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이 열쇠로 열고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곧 돌아올 테니까요. 보세요. 여기에 열쇠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난 뒤에서 들어와 안에서 문을 열 테니까요. 골칫거리라면 쥐가 많다는 거예요. 쥐가 너무 많이 우글거려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 위로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오래된 건물이라 벽은 흔들리고 온통 구멍투성이에요. 최대한 쥐구멍을 막고 그놈들과 싸우고 있지만 신통치 않아요. 언제 한번 찾아와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같이 마룻바닥과 벽의 걸레바지에 못을 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럼 여기 층계참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부르겠어요. 그녀가 부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회칠이 벗겨진 입구의 벽면과 계단의 주철판을 살펴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나는 독서에 열중한 그녀의 모습을 이런 육체 노동에 쏟는 열정과 비교해 보았지. 지금은 그 반대야. 그녀는 마치 책을 읽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을 깃고 있어. 그녀는 모든 점에서 이렇게 경쾌해. 마치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인생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터득해. 지금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단숨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인 것처럼 경쾌하게 이루어지고 있군. 그것은 그녀가 허리를 구부릴 때 드러나는 등의 곡선과 입술이 벌어지고 턱이 원을 그리는 웃음, 그리고 그녀의 말과 생각 속에 나타나 있어. 지바고 씨, 그녀가 2층 청계참에 있는 방문 앞에서 소리쳤다. 의사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다음에 14번째 글입니다. 손을 잡고 얌전히 저를 따라오세요. 방 둘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천장까지 살림살이가 잔뜩 들어차 있거든요. 부딪히면 다쳐요. 정말 미로 같군. 나 혼자서는 길을 잘 못 찾겠어. 왜 이 모양이요? 집수리라도 하고 있어? 오,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남의 건물인데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도 몰라요. 우린 전에는 중학교 건물의 관사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유리아틴 소비에트의 주택과가 들어오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은 이곳의 일부를 할당받은 거죠. 이곳에는 전 주인의 살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난 남의 물건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방에 몰아넣고 창문에 하얀 페인트를 칠했죠. 내 손을 놓쳤다가는 길을 잃고 말 거예요. 그래요. 오른쪽으로. 이제 미로는 끝났어요. 보세요. 여기가 내 방문이에요. 금방 밝아질 거예요. 문지방을 조심하세요.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서니 방문 반대쪽 벽에 창문이 하나 있는 것이 보였다. 의사는 창밖의 광경을 헐끗 보았다. 집 마당 너머로 이웃집 건물의 뒤편과 강가의 공터가 보였는데 그곳에서 풀을 뜯는 염소와 양들이 마치 단추를 끄는 모피코트 자락의 긴 털로 흙먼지를 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뿐 아니라 창문을 향해 보이도록 두 개의 기둥에 의사가 알고 있는 모로와 페르친친, 파종기, 탈곡기라는 광고판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간판이 눈에 띄자 의사가 라리사 표도로브나에게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우랄 지방의 가족과 함께 도착한 이야기였다. 스트렐리니 코프와 그녀의 남편이 같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을 잊은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작간에서 군사위원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라리사 표도로브나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었다. 스트렐리니 코프를 만나셨다고요? 그녀는 재빨리 되물었다.
지금은 당신한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어떤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고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그는 당신에게 나쁜 인상보다는 호감을 준 것 같군요. 물론이요. 그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우리는 그가 본보기로 파괴하고 있던 토지를 지나왔어. 나는 폭력적인 군이나 혁명의 편집곽적인 살육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그 어느 쪽도 아니더군요. 어떤 사람이 기대했던 인물이 아닐 때나 그가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와 다를 때는 기분이 좋아지지요.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말, 그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이니까. 만일 그를 어떤 범주 속에 넣을 수 없고 또 그에게 전형적인 특징 같은 것이 없다면 그가 하는 일의 반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불멸의 씨앗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는 비당원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라라의 남편인 줄 집하고는 모르죠. 그래 나중에 알게 되면 깜짝 그래, 놀랄 라라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는 비당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소, 아마 그럴 거요.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요, 운명 때문일 겁니다. 나는 그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혁명의 무법자들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단순한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요. 탈선한 열차처럼 말이요. 스트렐리니코프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미쳤지만 그는 책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과 고뇌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의 비밀을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그 비밀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가 볼셰비키와 결탁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어. 그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상 그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고 또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가차없이 내팽개쳐 버리고 짓밟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살아날 길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도망을 친다거나. 어디로 도망친단 말이요, 라리시아 표도로브나. 옛날 같은 제정시대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엾으라,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에게 동정이 가요. 하지만 당신은 변했군요. 전에는 이렇게 격렬한 투로 혁명을 비판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무슨 일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라리시아 표도로브나, 이만한 시간이 지났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명확해진 것은 혁명을 충동한 사람들에게는 변혁과 격동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잠재의식이고 사람들에게는 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대적인 대규모의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이었어. 세계의 건설과 그 파도가 이것이 그들의 자기 목적이요. 그들은 그것밖에 배운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알고 있겠지만 그러한 끝없는 준비가 공연한 소동으로 끝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제대로 준비된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요. 인간이란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일 자체는 삶의 현상은 삶의 재능은 정말이지 진귀한 것 아니겠어? 어째서 삶을 이렇게 미숙한 허구의 어린애 장난 같은 광대 노름으로 바꿔야 하죠? 그야말로 체오프의 중학생이 미국으로 달아난 것과 같은 것이지 뭐겠소. 그는 체오프의 단편소설 소년들에 나오는 중학생이랍니다. 미국으로 달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 뭐겠소. 하지만 이제 그만하지요. 이번에는 내가 물어볼 차례군요. 우리는 이 도시에 봉기가 일어났던 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당신도 그때 거기에 있었어? 아, 그랬죠. 그럼요. 사방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어요. 다 태워버릴 뻔했으니까요. 내가 얘기했듯이 집도 많이 상했죠. 마당에는 터지지 않은 포탄이 아직도 문 옆에 있어요. 약탈, 포탄, 그리고 온갖 추악한 일들. 정권이 바뀔 때면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백군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또 어땠는데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암살, 협박, 미친 듯한 술판이 끊이지 않았어요. 참 더 중요한 얘기를 잊고 있었어요. 그 갈리올린 말이에요. 그는 이곳에서 체코 군단의 거물이 되어 있더군요. 아마 군사사령관 비슷한 것 말이에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를 만난 적이 있어? 꽤 자주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숨겨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해야 해요. 그늘은
그는 나무랄 데 없는 기사처럼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소심한 카자크 대원들이나 경찰관들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 주도권을 잡은 것은 그런 소심한 사람들이었지 착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맙게도 갈리올리는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린 오래된 친구 사이거든요. 소녀 시절에 그가 살던 집을 자주 찾아가곤 했어요. 그 집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살았기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고생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난 혁명에 대한 생각이 당신과는 달라요. 혁명은 나에게는 훨씬 친근하게 여겨져요. 나에게는 혁명 속에 많은 피를 나눴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 소년이 문지기의 아들이 대령이 되었죠. 아니 백군 대장까지 되었어요. 난 민간인이라서 계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직업도 역사 선생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지바고씨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한테 자주 찾아갔지요. 우린 당신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나에게는 어느 쪽 정부에나 연줄과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서 실망과 비애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시시콜콜한 책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현실에는 모든 것이 서로 뒤얽혀 있어요. 인생에서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사회 속에서 한 가지 지위만을 차지하고 또 언제나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당신이 그렇게라도 한다는 말이요? 머리를 두 갈래로 가늘게 따내린 8살쯤 된 계집아이가 들어왔다. 가늘게 뜬 두 눈 사이가 넓어서 장난기가 많고 영악해 보이고 웃을 때는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손님이 와 있다는 것을 문 뒤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지방에 닿자 뜻밖이라는 듯이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구부려 인사를 한 다음 의사를 응시했다. 깜빡이지도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 눈길은 일찍부터 사색을 하며 고독하게 자란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딸나이 카테니카예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멜류 제해부에서 저 애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지. 몰라보게 자랐군. 그럼 너 집에 돌아와 있으니 난 산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네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지 뭐야. 구멍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 속에 이만큼 큰 쥐가 들어있었어요. 난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났어요.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카테니카는 귀여운 얼굴을 찡그리며 영악해 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뜰에서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입을 동그랗게 내밀며 물에서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입을 동그랗게 내밀며 말했다. 자, 이제 방으로 가거라. 아저씨께 식사를 함께 하자고 부탁하고 오븐에서 죽을 꺼내면 부를 테니까. 고맙지만 그때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시내를 방문하기 시작한 뒤부터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정했거든요. 난 늘 그 시간에 늦지 않게 돌아가는데 집에 가려면 마차를 타고 3시간이 넘게 걸려요. 4시간까지는 안 걸리지만 그래서 이런 시간에 찾아온 거요. 미안하지만 이제 일어서야겠어. 30분만 더 계세요. 그러죠. 자, 15번째 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이 얘기한 스트렐리니 코프는 도저히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전선으로 찾아 나섰던 나의 남편 파샤, 파벨 파블로비치 안티포프예요. 난 놀라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어느 정도 무시한 채 부주의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문은 엉터리일 줄 알았어요. 난 그 사람을 만났어.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과 그 사람을 연결할 수가 있죠? 당신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유리 안드레예비치. 스트렐리니코프, 그는 내 남편 안티포프예요. 나는 모두가 말하는 의견에 찬성이에요. 카테니카도 그것을 알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죠. 스트렐리니코프라는 이름은 다른 모든 혁명가와 마찬가지로 그가 쓰는 가명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명으로 살아가면서 활동해야 해요. 그가 유리아텐을 점령했을 때 우리에게 폭격을 퍼부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사한지 어떤지 한 번도 알아보지 않고요. 그랬다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의 의무였으니까요.
만일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물었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했듯이 내가 무사히 지낼 수 있고 시소비에트로부터 제공받은 나쁘지 않은 주택 조건과 그 밖의 것은 그가 우리를 몰래 돕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당신은 생각하겠죠. 어쨌든 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곳에 있었으면서도 우리를 만나려는 유혹을 물리치다니 그건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나의 이해를 넘어선 문제예요. 그건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에요. 그것은 삶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용기, 지금 시대의 난해한 사상의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난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막연하거나 현재 한계가 있는 일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커다란 문제나 인생 철학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건 그렇고 다시 스트렐리니코프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그는 지금 시베리아에 있는데 당신이 오라요. 나도 그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아요. 지금 그는 시베리아에서 성공리에 이동한 우리의 어느 전선에서 자신이 자란 집의 어릴 적 친구, 나중에 전선의 동지였던 가엾은 갈리울린을 격퇴하고 있어요. 그는 갈리울린에게 자기 이름과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갈리울린은 스트렐리니코프라는 이름만 들어도 미친 듯이 분통을 터뜨리지만 워낙 세심한 사람이어서 내게는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는 지금 시베리아에 있어요. 하지만 그가 아직 이곳에 있었을 때 그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이 만났던 그 기차에서 보냈어요. 나는 늘 어떻게든 우연히 예기치 않게 그와 마주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는 이따금 사령부에 찾아왔어요. 그 건물에는 전에 코무치, 즉 재원의회군의 군당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령부 입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갈리울린을 찾아다닐 때 갈리울린이 나를 만나주었던 그 건물의 별채 쪽에 있었죠. 이를테면 그때 육군 견습사관학교의 학생 부대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일어나 학생들이 숨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교관들을 볼셰비키즘을 신동한다는 구실로 사살했어요. 또 그 무렵 유대인 박해와 집단 살육도 시작되었죠. 우리가 만약 시의 주민이고 지적 노동자라면 그 수의 반이 우리의 지인이에요. 그리고 이 공포와 끔찍함이 시작된 대학살 시기에 우리가 느낀 것은 분노와 치욕과 동정 외에도 위선적이고 불쾌한 뒷맛이 남는 정신적 공감이라는 무겁고 모순된 감정이었어요. 지난날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했던 많은 사람과 지금 사회학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될 능력이 없고 의미를 잃은 구시대의 낡은 명분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일어서지 못한 채 흥미도 없이 다른 사람들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 기초를 만든 것은 그들 자신이고 게다가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했더라면 그 사람들을 훨씬 가깝게 느꼈을 텐데도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박해가 이처럼 무익한 파멸 상태와 재난밖에 가져오지 않는 이 수치스러운 자기 희생의 고립을 강요하고 있지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내적인 노쇠와 몇 세기에 걸친 역사적 피로가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의 냉소적인 자기 격려, 궁색하고 단조로운 판단력, 소심한 상상력이 싫어요. 그건 늙은이가 늙었다고 한탄하는 것이나 병자가 병이 들었다고 탄식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도 동의하시죠? 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고르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요. 참, 그래서 난 파샤를 찾아가서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때 만날 생각이었죠. 전에는 그 별채에 사령관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문에 청원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요. 혹시 보셨나요?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문 앞 광장은 포석으로 포장되어 있고 광장을 건너면 시립공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불두화와 단풍나무, 산사나무가 자라고 있죠. 보도에도 청원자들이 몇 명씩 서 있는데 나도 그곳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물론 문을 박차고 들어서거나 그의 아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린 성이 다르거든요. 사실 감정의 호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의 친아버지, 전에 정치적으로 추방당한 노동자 출신인 파벨 페라폰토비치 안티포프는 이 큰 길에서 가까운 어느 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곳은 자신이 과거에 추방당했던 곳이죠. 그의 친구인 티베르진도 그곳에 있어요. 그들은 모두 특별군법회의의 위원들이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고 아버지 쪽에서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신분을 감추고 있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단단한 부싯돌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원칙과 규율 뿐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나가요. 만약 내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증명했더라도 결과는 아마 신통치 않았을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그들에게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계의 플로레타리아나 세계의 개조, 그 밖의 다른 구호들은 나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내라는 두 발 달린 존재는 거기서는 그래요. 하찮은 벼룩이나 이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부관이 돌아다니면서 차례로 질문을 해요. 몇 사람을 안으로 들여 보내더군요. 나는 성을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대답했어요. 미리 행방불명자 문제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거부했어요. 부관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미심쩍은 눈초리로 훑어보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피하며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반대예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지나칠 만큼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빈손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영광을 안고 돌아와 우리 발밑에 월계관을 바치려는 거예요. 우리를 불멸케 하고 빛나게 해줄 거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카테니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라리샤 표도로브나는 놀란 딸을 두 손으로 번쩍 안아 올려 이리저리 흔들고는 간지럼도 태우고 키스도 퍼부으면서 숨이 막히도록 껴안았다. 네, 이렇게 15편이 끝나고 이제 9장 바르이키노 16편 마지막 편입니다. 네, 쪽 정도 되네요. 유리 안드레비치는 말을 타고 시내에서 바르이키노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 장소를 수없이 지나다녔다. 이젠 길에 익숙해진 탓에 둔감해져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곧장 가면 바르이키노로 향하고 옆길로 가면 사무카 강변의 어촌 바실리옙스코에로 향하는 숲속의 갈림길에 다다랐다.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세 번째 농기구 광고판 기둥이 서 있었다. 갈림길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던 것이다.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어느새 시내에 간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리사 표도로브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집에 돌아가서는 볼 일이 늦어져서 3대 바토프의 여관에 묵었다고 둘러댔다. 그는 오래전부터 안티포바에게 말을 놓고 라라라고 불렀으며 그녀는 그를 지바고라고 불렀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토냐를 속였고 안티포바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다.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토냐를 숭배할 만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정된 마음과 정신적 평온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나 그녀 자신보다 더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만약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이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다. 참 복잡하네. 달랄한 가족 속에서 그는 들키지 않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과 그들의 변함없는 애정은 그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면 그는 자신의 죄가 머릿속에 떠올라 온몸이 굳어졌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식사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는 음식이 목구멍에 걸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접시를 밀어냈다. 왜 그래요? 토냐가 어리둥절해서 묻곤 했다. 시내에서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들었어요? 누가 체포되었나요? 아니면 총살형이라도 당했나요? 나에게 말해봐요. 내가 놀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말고요. 말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는 토냐를 배신한 것일까? 그녀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 것일까?
아니 그는 그런 선택이나 비교를 한 적이 없다. 자유연애라는 개념과 감정의 권리와 욕구라는 말은 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는 그런 말을 입에 담거나 생각하는 것을 저속하게 여겼고 그는 인생에서 쾌락의 꽃을 딴 적도 없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나 초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 대한 특별한 특전이나 우승권을 구한 적도 없었다. 그는 불순한 양심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는 간혹 그렇게 자문해 보았으나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그 무엇을 기대했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뭔가 예상 밖의 어떤 개입이 있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운명의 결절을 잘라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토니아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그녀의 용서를 빌며 두 번 다시 라라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일이 반드시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는 지금 라라와 이제부터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직 충분히 명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게 잘 끊어지나? 오늘 아침에 그는 그녀에게 토니아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지만 이야기를 했네. 지금의 그에게는 너무 완곡하고 충분히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남아있었다. 라리샤 펴도로보나는 무거운 탄식과 한탄으로 유리 안드레예비치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될 수 있는 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두 사람은 라리샤 펴도로보나가 쓰지 않는 쿠페 체스야 거리로 난 전 주인의 빈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라라의 두 뺨에는 비오는 날 길 건너편의 여인상이 있는 집에 서 있는 석상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듯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조금도 거짓없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좋으실 대로 하세요. 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라리샤 펴도로브나가 자기가 한 말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그녀의 가슴 속에 헛된 기대감을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는 말을 돌려 시내로 되돌아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맞이하고 영원한 작별 인사에 어울리도록 훨씬 따스하고 다정하게 헤어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자신을 억누르고 말을 계속 몰았다. 해가 기울어질수록 숲은 추위와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곳에서는 마치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처럼 비에 축축이 젖은 활엽수의 습기가 콧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허공에는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모기떼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합장하듯이 윙윙거리면서 떠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쉴 새 없이 이마와 목에 앉은 모기들을 때려잡았다. 땀에 젖은 살을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는 소리에 놀랄 만큼 민감하게 다른 소리들이 호응했다. 안장이 삐걱거리는 소리, 맹렬한 기세로 진흙탕 속을 달리는 무거운 말밥 소리, 말의 내장에서 일제 사격하는 것처럼 터져나오는 건조한 소리, 황혼이 어순풀에 남아있는 먼 곳에서 갑자기 꾀꼬리가 울기 시작했다. 오치니시 오치니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입니다. 꾀꼬리가 설득하듯 우르대는 그 소리는 부활절 전날 나의 영혼이여 나의 영혼이여 잠든 자여 깨어나라 하고 부르는 소리와 비슷했다. 갑자기 단순한 생각이 유리 안드레예비치를 사로잡았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낸 결론에서 달아나지 않을 것이고 고백은 언제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꼭 오늘 당장 이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고백은 서를 미루네. 고백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어도 늦지 않으리라. 그때는 그가 다시 시내로 올 때가 될 것이다. 라라와의 대화는 온갖 고통을 성의 있고 깊이 있게 털어놓으며 끝을 맺으리라. 아,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어째서 좀 더 빨리 그 생각을 못했는지 이상할 정도구나. 안티포바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기뻐서 미칠 듯한 심정이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는 미리 모든 기쁨을 맛보았다. 가로수가 울창한 교회의 골목길, 널판지 조각으로 포장된 보도. 그는 그녀를 향하고 있다. 잠시 뒤면 도시의 공터와 널판지 조각으로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노보스 발로치노의 돌로 포장된 도로가 시작될 것이다. 책장을 집게 손가락으로 천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한꺼번에 소리내어 넘길 때처럼 교회의 작은 집들이 성광처럼 옆을 스쳐 지나갔다. 숨쉬기가 괴로웠다. 저기 저 집에 그녀가 살고 있다. 저 막다른 구석에 비온 뒤 맑게 개는 하늘, 저녁 무렵의 하얀 빛 아래에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늘어선 낯익은 작은 집들을 그는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는 그 집들을 손에 집어들고 키스라도 퍼붓고 싶었다. 지붕을 가로지르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는 외눈박이 간이 이층방들이여. 웅덩이에 비친 촛불과 등불의 딸기들이여. 비구름이 잔뜩 낀 하늘의 하얗게 갈라진 틈 아래에 있는 그녀의 집. 그곳에서 그는 다시 창조주가 하사하시는 신이 창조한 새하얀 매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마치 북쪽 하늘의 백야처럼 억제되어 차가운 그녀, 이 세상의 무엇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녀와의 친밀한 결속이 어둠 속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향해 달려가는 바다의 첫 파도처럼 그를 맞이하려 달려 나올 것이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콧비를 놓고 안장에서 몸을 내밀어 목을 매달리며 갈기 속에 얼굴을 묻었다. 이 애정 표현을 최선을 다해 질주하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인 말은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꾸기 지면에 거의 닿지 않을 만큼 비상하듯이 유연하게 달리고 지면이 끊임없이 말발굽에 차여 뒤쪽으로 멀어지는 속에서 유리 안드레비치는 기쁨으로 고동치는 자신의 심장소리 이외에 누군가의 고함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들린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운 곳에서 귀청을 울리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의사는 고개를 들면서 고삐를 잡아당겼다. 힘껏 달리던 말이 약간 옆걸음을 치며 다리를 벌리더니 뒷발로 서리는 듯이 엉덩이를 낮추고 몸을 세웠다. 앞에는 갈림길이 있었다. 모로와 베레 칭킨, 파종기, 탈곡기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무장한 세 사람이 말을 타고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기관총 탄띠를 십자로 두르고 학생 모자에 주름 잡힌 외투를 걸친 시르바교 학생과 장교 외투를 입고 카자크의 쿠방카 모자를 쓴 기병, 그리고 누빈 바지와 솜을 둔 윗옷을 입고 책 넓은 사제의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가장행렬의 분장처럼 기묘한 차림을 한 뚱뚱한 사내였다. 움직이지 마시오, 의사동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쿠방카 모자를 쓴 기병이 막힘없는 목소리로 온화하게 말했다. 순순히 따른다면 당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소. 그러지 않을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총을 쏠고요. 우리 부대의 의사가 죽었소. 그래서 당신을 의료 노무자로 강제징용합니다. 말에서 내리시고 곱비는 젊은 동지에게 넘겨주시오. 기억해 두시오. 조금이라도 달아날 생각을 할 때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미쿨리치의 아들 리베리 레스느이오 동지인가요? 아니, 난 연락장교 우두머리인 카멘 노드보르스키요.